안녕하세요. 저는 오늘도 열심히 제 삶을 살고 있는 40대의 남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관리 이사로 승진을 했습니다. 네,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려 못 참겠더라고요. 사실 제가 좀 다사다난하게 살았던지라 이렇게 임원직에 오르고 나니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요. 요즘 이런 얘기 후배들 앉혀놓고 하면 꼰대 소리 듣잖아요. 그래서 어디엔가 털어놓고 싶은데 제가 이동하면서 자주 듣는 이 채널에 사연을 보내보자 싶어 글을 시작해 봅니다. 제가 배움이 길지 않고 혼자 방통대와 사이버 대학으로 공부하다 보니 말주변이 없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제법 잘 뛴다는 소리를 듣던 마라톤 꿈나무였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중학교 때까지겠네요. 고등학교 1학년 첫 전국체전을 앞두고 경기를 포기해야만 했으니까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 훈련을 했으니 고1 때까지 운동을 했었다고 해도 될까요? 아버지가 육상선수 출신이시고 어머니가 배구선수 출신이시다 보니 운동을 하는 일은 제게 당연한 일과도 같았습니다. 두 분이 만나신 사연도 재미있는데요. 학교 앞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아버지와 취한 젊은 사람이 시비가 붙었는데 젊은 사람이 할아버지를 밀더래요. 그걸 본 저희 어머니가 "아저씨, 지금 할아버지께 뭐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막아서셨고 그 취객은 "학생이 뭘 한다고 끼어들어? 저리 비켜!" 라며 미는데 저희 어머니가 반사적으로 손바닥을 이용해 그 취객의 머리를 내려치셨답니다. 그러자 그 취객은 바닥을 뒹굴며 아프다고 난리가 난 걸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 손을 잡고 뛰셨대요. 경찰이 오면 일이 복잡해질 것 같아 아버지가 어머니를 피신시키신 거죠. 한참을 달려 헉헉거리며 얼굴을 마주봤는데 그 순간 두 분이 서로 반하셨답니다. 그게 두 분의 첫 만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옆 학교이긴 하지만 오며 가며 운동하는 사이에 보셨을 것 같기는 한데 딱히 서로에게 기억은 없던지라 숨을 헐떡이며 서로 마주본 순간 운명이구나 하셨답니다. 저희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키가 5cm 더 크신데도 그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멋지게 보였는지 눈이 부셨다. 너희 이모는 햇빛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내 눈엔 후광이 보였어. 세상에 이렇게 큰 여자를 끌고 그렇게 뛰는 남자가 어디 흔하니? 라고 하시면서요. 아버지는 아니, 큰 여자가 반사적으로 때리긴 했는데 큰일 났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그리고 운동복 입었더라고. 그때는 운동하는 학생들한테는 더 냉정했거든, 사회가. 그래서 더 조심해야 했고, 코치님이나 감독님들 아시면 난리 나는 거야. 그러니 어쩌냐. 사람 하나 살리고 봐야지. 그래서 냅다 손잡고 뛰었지. 처음엔 예쁜지 어쩐지 보이지도 않았어. 너무 급하니까. 그런데 한참 달리고 나서 보니까 예쁘더라. 그래서 내가 잘 잡고 뛰었다 싶었지. 여자는 우러러보는 거라고 평생을 올려다보면서 모시고 살잖아. 라며 웃으시고요. 두 분은 그날부터 몰래 만나며 불타는 연애를 시작하셨답니다. 그래봐야 고등학생들의 연애가 뭐 얼마나 대단했을까 싶지만 나름 심각하셨대요. 부모님한테 들키고 코치님께 들켜서 헤어지겠다는 각서를 받을 정도로요. 특히나 팀 운동을 하던 어머니는 그 압박이 대단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나 현준이랑 헤어지라 그러면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헤어지라고 그러면 나 아무것도 안 해. 라면서 고집을 부리셨답니다. 그 덩치로 떼굴떼굴 구르셨대요. 그런 어머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아버지는 운동 그만두고 일 배워서 선영이 뒷바라지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나 성적도 안 좋은데 운동 그만두고 졸업해서 일 배울게요. 라며 큰 소리를 치셨고요. 18살의 패기로 뭔들 못할까 싶었다는데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그 선택을 하실 거라고 하시는 두 분의 열렬한 사랑의 결실이 저입니다. 아버지는 장담하신 대로 운동을 그만두고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할아버지가 하시던 실공장에서 일을 시작하셨답니다. 실 뽑는 일부터 거래처에 가 판매하고 수금하는 방법을 할아버지 따라다니며 배우셨고, 받은 월급으로 실업팀에 입단한 어머니 몸에 좋다는 각종 보약이며 약초들을 사서 나르셨답니다. 하지만 어머니네 팀 성적은 나아질 줄 몰랐고, 그래도 최선을 다하자고 마음을 다지셨지만 어머니는 결국 중도에 포기를 하실 수밖에 없으셨답니다. 어머니 뱃속에 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임신까지 하고 나니 어머니와 아버지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으셨답니다. 양가 어른들께 조르고 졸라 식을 올리고 꿈에 그리던 결혼 생활을 시작하셨답니다. 할아버지의 실공장은 그 지역에서 제법 잘 돌아가는 편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수입만으로도 부족하지 않았고, 외갓집도 그리 형편이 어려운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꿉놀이처럼 재미있으셨답니다. 뱃속의 아이가 아들이면 두 분이 못다 이루신 운동의 꿈을 이루게 하고, 딸이면 발레나 피아노 같은 예쁜 애들이 하는 거 시키자고 약속을 하셨대요. 그 약속 속에 태어난 게 저였고, 다행히도 저는 어릴 적부터 운동에 소질을 보였답니다. 무슨 운동을 시키던지 척척 잘했는데, 안타깝게도 제 키가 작아 구기 종목은 빠르게 포기하시고 육상으로 돌리셨대요. 때마침 황영조 선수의 금메달 획득 이후로 마라톤 붐이 일던 시기인지라 저는 마라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라톤이 재능이 있다고만 되는 운동이 아니잖아요. 끈기와 노력이 없으면 절대 견딜 수 없는 종목이기에 저는 악으로 깡으로 버티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훈련을 견뎌내며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체중에 들어가고 체고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저의 앞날은 운동에 관련된 일이라는 사실에 변함이 없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놈은 참 잔인하더라고요. 아버지가 할아버지와 함께 운영하던 공장은 IMF의 타격을 받아 한순간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나니 저는 지원을 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성적도 안 좋아지더군요. 그러는 와중에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제 길을 위해 이런저런 일들을 알아보셨지만 저희 집은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숙식을 제공하는 곳에서 일을 하시며 지내게 되셨습니다. 저는 당분간은 숙소에서 지낼 수 있었으나 체고에 계속 다니는 게 불가능해지다 보니 육상부도 없는 일반고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운동을 그만두게 된 것이죠. 하지만 저를 졸업까지 붙잡고 있게 해주신 건 코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차석훈, 잘 들어. 어딜 가서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는 다녀. 일단 우리 집 옥상에 작은 방이 있어. 창고처럼 쓰는 곳인데 거기서 지내. 생활비는 너가 벌고 그것까지는 내가 못 해준다. 공부하라는 말은 안 한다. 하지만 학교는 졸업해야 해. 알았어? 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그때는 갈 데가 없어 코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랑 어머니는 월급을 받으시면 빚을 갚기에도 빠듯하시면서 제게도 조금이지만 돈을 붙이셨는데 차마 그 돈은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마다 동네 신문을 돌리는 일도 하고 우유를 배달하는 일도 했습니다. 마라톤을 거기서 써먹었죠. 그렇게 하면 한 달 먹을 쌀 사고 김치랑 김 살 돈은 생겼습니다. 특식으로 달걀과 라면을 먹기도 하고요. 참치가 너무 먹고 싶은데 먹지를 못해서 슈퍼마켓에 가서도 들었다 놨다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학교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못 사가니까 그냥 엎드려 잠만 잤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졸리기도 했고 수업 시간에 하나도 못 알아듣다 보니 힘들기도 했고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무지 애를 썼습니다. 국영수는 제가 못 따라갔지만 나머지 과목들은 나름 괜찮게 했습니다. 아, 과학도 제가 못했네요. 나머지 과목들은 심심할 때 교과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봐서 그런지 알아듣겠더라고요. 저녁에 하루 한 끼 먹는 밥을 먹고 나면 잠이 쏟아지는데 교과서만큼 잠이 잘 오는 책도 없어.
보다가 잠이 들곤 했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며 집에 가져가 읽기도 했고요. 그 덕인지 제가 상식이 제법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방학이 되면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IMF 이후 건설 시장이 어려워져 일자리가 없는 상황에서 일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긴 했지만 한 번 가서 잘하고 오니 다음에 또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런 험한 일까지 하지 마. 부족해도 보내주는 돈 안에서 써봐. 라고 하셨지만 저는 부모님이 보내주시는 돈을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이라도 모아서 더 빠른 시간 안에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는 방을 마련하고 싶었거든요. 코치님께서 오며 가며 밑반찬도 주시고 가끔 고기도 사주곤 하셨지만 코치님도 처갓집에서 지내시는 분이시라 눈치를 보고 사는 분이라 힘들기는 마찬가지처럼 보였습니다. 코치님 본가가 다른 지방이라 건물이 있으신 처갓집에서 지내셨는데 저까지 공짜로 지내고 있으니 얼마나 눈치를 보셨겠어요. 그렇다고 코치님, 장모님, 장인어른이 눈치를 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눈치는 보이더라고요. 코치님 아내분도 제게 잘해주셨지만 제가 괜한 자존심에 주눅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지내는 집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열심히 모으면 더 빨리 그 집이 만들어질 것 같아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그러다 졸업을 하고 저는 막노동판을 전전하게 되었습니다. 운동할 때는 그게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 벌어보니 운동할 때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찌나 고된지 쓰러지듯 잠이 드는 밤들이 계속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코치님 아내분이 오셔서는 잠이 막 들려는 저를 부르시면서 석훈아, 너 영장 나왔어. 너 연기 신청 안 했니? 하시더라고요. 집을 구하려면 아직 멀었는데 영장이라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일주일 뒤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싶어 분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해 군대 간다고 말씀드렸더니 두 분 다 우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훈련소 앞에 못 가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시간을 최대한 내볼 테니까 기다려봐. 라고는 하셨지만 결국 훈련소 앞에는 저 혼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서 그동안 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드리면서 엄마가 맡아줘요. 내가 모았어. 하고 드렸더니 또 우시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는 빼서 코치님과 코치님 가족분들 선물을 사고 그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고 갈 데 없는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방세도 안 받으신 덕분에 제가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비워놓을 테니 휴가 나오면 와서 쉬다가 가. 그래야 우리도 마음이 편해. 이런 건 안 사도 되는데 뭐하러 샀어? 라며 인사를 해주신 코치님께 엎드려 저를 올리고 간 훈련소 앞이라 그런지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냥 앞날이 깜깜했습니다. 군대에 가 있는 동안 흘러갈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병역의 의무는 피하고 싶다고 피하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저 매일을 훈련하듯이 하면 시간이 지나겠지 하는 마음으로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훈련병들의 가족들이 배웅하는 모습을 보며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도 저런 마음이겠지 하는 생각으로 씩씩하게 입소했습니다. 훈련소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운동을 하고 막노동을 그렇게 한 저였는데도 너무 괴로워서 울고 싶을 때가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동기들과 으쌰으쌰 하며 버티며 간간히 웃는 날도 있었지만 괴로움이 아주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큰일이다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훈련소는 정말 맛보기더군요. 자대 배치를 받고는 본격적인 고통은 시작됐습니다. 선임들의 텃세와 조리돌림이 상당하더라고요. 저는 운동을 한 덕인지 그런 대로 견뎠지만 저와 함께 자대 배치를 받은 동기는 화장실에서 울다가 나오는 걸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청소는 얼마나 많이 하고 삽질도 얼마나 많이 하던지 손바닥이 남아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날들이 이어지면서도
시간은 흐르더라고요. 첫 휴가를 나가서 어머니를 찾아뵙던 날, 어머니는 저를 안고 얼마나 우셨는지 모릅니다. 아마 제가 모은 돈에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씩 모은 돈을 더해서 반지하방을 구해 놓으셔서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소식을 편지로 받고 입대한 이후 저도 처음으로 울었거든요. 드디어 같이 지낼 수 있어져서요. 비록 싸구려 반지하 전셋집이어도 좋았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지내신다는 소식만으로도 좋더라고요. 또 휴가 나가서 빙빙 도는 생활을 안 해도 된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참치를 넣고 끓여주신 김치찌개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고요. 저녁에 집에 오신 아버지는 저를 보시더니 미안하다, 미안해. 이 아버지가 너한테 못할 짓을 참 많이 했다. 아버지가 더 노력할게. 라고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저는 기쁜데 부모님이 우시니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눈물은 기쁨의 눈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공장이 부도거나 폐업을 하고는 가족이 행복하게 웃으면서 살던 전의 집보다는 못했지만 그때 제게는 그 반지하방이 궁궐 못지않은 곳이었습니다. 가족이 모여 살길 얼마나 바랐는데 이루어진 곳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꿈 같은 휴가를 보내고 자대로 돌아가려니 어찌나 발이 안 떨어지던지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젊고 가난한 군인 남자가 할 수 있는 인생 최대 고민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부대에 돌아가면 닥칠 여러 일들이 눈앞에 스치면서 정말 가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면회를 한 번인가 오셨던 것 같습니다. 하필이면 외박이 안 될 때 오셔서 4시간 정도만 보고 가셨는데 그때의 아쉬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정말 흐르지 않고 기어가는 듯 하면서 돌아보면 흘러있더라고요. 그렇게 꼴보기 싫던 선임들도 제대를 하고 제 밑으로 후임들이 생기더니 상병 진급 휴가를 가는 날이 오더라고요. 며칠 전부터 워커를 닦고 또 닦고 군복을 다리고 난리법석을 부리며 휴가 준비에 매진했습니다. 후임들이 돕겠다고 나섰지만 선임들 덕에 결심한 게 있었기에 저 혼자 다 하면서 너희도 나중에 후임들 부려먹지 마. 시간 가면 진급하는 군대 계급인데 그게 뭐 대수라고 유세냐? 우리 그러지 말자. 라고 하면서 후임들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제 마음이 편할 것 같더라고요. 열심히 준비한 만큼 휴가 나가는 길이 설레었습니다. 남들처럼 애인이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는데 부모님 계시는 집에서 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설레고 기분이 좋고 하더라고요. 부대 앞 터미널에 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는 잠도 안 올 만큼 좋았습니다. 졸지도 않고 고향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는 절로 콧노래가 났습니다. 붐비는 인파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면서 흥얼거리고 있는데 도둑이야! 저놈 잡아라! 도와주세요! 하는 소리가 바로 제 앞쪽에서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한 남자가 빠르게 도망치고 있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의 뒤를 따라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는 빨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뛰니 체력에 한계가 오는지 속도가 늦춰지더라고요. 저는 그 뒤를 꾸준한 속도로 쫓고 있었고요. 오랜만에 뛰려니 숨이 가빠지긴 했지만 숨고르기를 해가며 뛰었습니다. 나쁜 놈은 잡아야 하니까요. 뛰고 또 뛰었습니다. 범인도 운동을 좀 했는지 처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힘을 내며 뛰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꾸준한 속도로 따라잡자 결국 멈추더니 그만, 우리 그만 뛰어요. 라며 멈추더라고요. 한 15분 정도 뛰었던 것 같은데 온몸이 땀으로 뒤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 범인을 잡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함께 운동하던 친구더라고요. 저는 장거리고 그 친구는 단거리라 같이 훈련도 하고 대회도 나가 친분이 있는 아이였는데 범인으로 잡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
너가 왜? 라며 추궁을 하고 있는데 경찰이 오셔서 그 아이를 잡아 꼬로 앉히시더군요. 뒤늦게 경찰과 오신 할머니는 제 손에 든 가방 속의 돈을 확인하시더니 돈은 그대로 있네. 어머, 총각, 고마워요. 이 군인 총각 아니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이게 오늘 잔금 치를 돈인데 저 나쁜 놈이 훔쳐가서 아주 큰일 날 뻔했어. 라며 제게 고맙다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 별거 아닙니다 하면서 말하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상했는지 경찰분은 괜찮으세요? 힘드세요? 어디 아프세요? 하고 물으시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울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보다 먼저 가정 형편이 안 좋다고 하고 육상을 그만둔 친구였거든요. 할아버지와 살던 친구가 소매치기까지 할 정도로 형편이 안 좋아졌나 싶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체능을 해본 사람들은 아마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실 겁니다. 공부고 뭐고 다 제쳐놓고 운동이며 다른 것만 파다가 여러 상황으로 운동을 그만두고 나면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 현실을 깨닫고 났을 때 그 막막함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정말 말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든 운동으로 성적 좋게 내서 성공에 돈 벌겠다던 그 친구가 어쩌다 소매치기가 되어 쫓기게 된 건지 알 것 같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아이도 제게 부끄러웠는지 고개를 숙이고 들지도 못하고 울더라고요. 그런 그 친구의 손을 잡아주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는 저를 보시고 할머니도 놀라셨는지 저를 데리고 근처의 국밥집으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총각, 그 범인이랑 아는 사이야? 서로 손을 잡고 울고 있어서 그래. 라며 물으시는데 저는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아는 선에서 그 아이의 형편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동밖에 모르던 애들이 갈 데가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저는 지금 군대에 있고 부모님이 열심히 하셔서 제가 조금은 낫지만 그 애가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요. 저도 운동 그만두고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부모님 힘드신데 운동 계속 하지도 못하고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할머니와 국밥을 먹으며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을 고향 땅을 팔아 가지고 오신 건데 내일까지 잔금 치러야 할 돈이라 없으면 계약금도 다 날리고 큰일 날 뻔했다며 제게 은인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걸요. 그 녀석이 범인인 게 참 아쉽지만 그래도 돈 안 잃어버리시고 찾으셔서 다행입니다. 하고는 일어나 할머니와 헤어져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저는 그 일을 잊어버리고 부모님과 잘 지내고 휴가를 마쳤습니다. 간간히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했지만 막노동이나 훈련에 비하면 쉬운 일들이라 어렵지 않았습니다. 기껏해야 동네 비디오 가게 카운터나 PC방 알바 대타였거든요. 친구들이 부탁하면 가서 하고는 일당을 받아 조금만 남기고는 다 통장에 저금을 했습니다. 그간 휴가 때마다 그런 식으로 모은 돈을 모으던 통장이었는데 제대할 때 부모님 선물 사드리고 싶어 모으기 시작해 돈이 늘어갈수록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잡혀간 그 친구 생각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살펴보면 성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했을 텐데 왜 그런 나쁜 선택을 했는지 안타까웠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하길 바랐습니다. 그리고는 별일 없이 휴가를 마치고 부대에 복귀를 했는데 소대장님부터 대대장님까지 모여 저를 앞에 두고 박수를 치시며 대단해. 소매치기를 추격 끝에 잡았다며? 그런 훌륭한 일을 하고도 내색 없이 그냥 복귀하다니 굉장히 훌륭해. 라고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칭찬해 주시니 또 괜히 우쭐한 마음이 들었지만 잡힌 범인이 한때나마 가까이 지내던 친구였기에 마냥 웃지만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본 대대장님은 겸손하기까지 하다니 아주 바람직한 장병이구만 이라며 더 격려를 해주셨고 포상 휴가와 사단장님의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할 수 있었던 일이기에
이런 특혜들이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웠지만 한 번 더 휴가를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포상 휴가를 나가자 어머니는 그러다 다치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거길 쫓아가. 큰일 나려고. 다음번에는 절대 그러지 마. 라며 화를 내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보시던 아버지는 웃으시더니 우리 석훈이가 누굴 닮아 저러겠어. 당신 나 어떻게 만났는지 기억 안 나? 모전자전입니다. 라고 놀리시더라고요. 작은 선행으로 받은 상들이 너무 크다 보니 마음의 갈등이 더 커지더라고요. 제가 한 일이 뭐라고 여기저기 일어나 싶어서요. 작은 일들이 점점 불어나서 지나친 영웅담으로 번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마음에서 지우고 자만한 마음이 생기지는 않았나 살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걸로 붕 떠 있기에는 제 현실 문제가 더 우선이기도 했고요. 군대에서 만난 동기들과 후임들을 보니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은 복학도 하고 군대에 장기 복무를 신청하기도 하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저 매일을 닥치는 대로 열심히만 살 뿐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계속 막노동을 전전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살 수만은 없는 노릇이기도 했고요. 아버지는 아버지 하는 일을 같이 하자 하셨지만 그 일이 정확히 무슨 일인지 몰라 막연하기도 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려면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읽지도 않던 자기 개발 서적들을 찾아 읽고 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면 좋을지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분명하지 않으니 불안감은 높아지고 걱정도 커졌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아버지는 아셨는지 제게 석훈아,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 지금은 이 아버지가 가장 노릇을 못해 너까지 고생시켰지만 아버지 곧 다시 재개할 거야. 엄마도 아빠도 노력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 아버지가 잘 해내서 너 일자리까지 다 해결해 볼게. 괜히 마음 졸이지 말고 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니 마음이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당장 제 생활이 달라지지 않았기에 그저 웃음으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돌아온 부대에서는 또다시 무의미하면서도 유의미한 요상한 시간이 흐르더군요. 갈 길을 명확히 정해놓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우들을 바라보며 일종의 부러움까지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나만 도태되는 것 같은 느낌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탐구하고 더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민도 하고 진로도 정해 자격증 시험 공부도 몇 가지 해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년 휴가더군요. 막상 군 생활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니 그때가 좋았던 거더라고요. 힘들고 피곤했지만 근심 걱정은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곳이 군대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나의 미래에는 내가 주체적으로 꾸려나가야 하다 보니 갑갑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배움은 짧은데 이리저리 머리를 쓰다 보니 골치가 아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휴가라는 생각에 전보다 친구들도 만나고 술도 한잔 했습니다. 제대하면 한동안은 그런 시간들을 못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렇다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대타 알바 자리는 나오고 있었기에 술값 정도는 벌어서 나가 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는 정 안 되면 원양 어선이라도 타 일단 돈을 벌고 그 돈으로 야시장에 가 장사를 배워볼까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대 후에 제대로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하다 보니 마지막 부대 복귀를 하는 제 표정도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저를 보신 원사님께서 너는 성실하고 올바른 마음이 있으니 뭘 하든지 잘할 거야. 그러니까 걱정 말고 군대에서 했던 만큼만 성실히 살아. 라고 하시더군요. 마침내 저녁일은 찾아왔고 저는 제대를 했습니다. 후임들은 저녁모를 크게 만들어주며 제 제대를 기뻐해 주었습니다. 저도 일반인으로 돌아가는 게 기뻤습니다.
그렇게 웃으며 부대를 나서는데 한 중년의 남자분이 서 계시기에 누군가의 아버님인 줄 알고 옆으로 피해 걸으려는데 저기 차석훈 병장 맞나요? 하시더군요. 놀라서 맞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물으니 웃으시면서 이제야 만나네요. 반가워요. 나 임혜성입니다. 혹시 상병 때 소매치기 잡은 거 기억나요? 하시더군요. 그래서 네. 안녕하십니까?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 웃으시면서 일단 차에 타요. 내가 차병장 전역을 알아내느라 진땀 뺐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차에 오르니 남자분도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거셨습니다. 그러더니 출발하시더군요. 내가 실은 우리 지역 상인회 회장이야. 그래서 차병장 일을 여기저기 알리고 부대에 전화도 하고 지역 신문에 제보도 하고 해서 기사도 났는데 봤어요? 하시더군요. 감사합니다. 부대에서는 표창도 받고 포상 휴가도 받았습니다. 지역 신문은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남자분은 웃으시더니 우리 어머니랑 나랑 시골 땅 팔아 이 지역에 자리 잡느라 엄청 고생했거든요. 그때 그 돈이 마지막으로 남은 고향 땅 판 돈인데 그 돈으로 우리 어머니가 장학재단에 돈 주시기로 한 거였거든. 고아원에 보낼 돈이라 우리가 날짜 못 맞추면 애들이 계획한 걸 못하는 거였거든. 덕분에 다 잘 해결이 났어요.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셨어. 지금도 감사해 하세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지역 신문 기사를 보고 누가 좀 소개해달라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오늘 좀 모시고 가려고 왔어요. 라면서 멋쩍게 웃으셨습니다. 제가 놀라 눈이 커져서 남자분을 보자 우리 지역에서 제일 규모가 있는 상사인데 관리부서에 사람이 필요한가 봐. 그런데 학벌이고 다 안 보고 인성으로 자리를 채우고 싶다면서 차병장 연락처를 묻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어머니도 경황이 없어서 못 물어보셨다는데. 그래서 이렇게 직접 왔어요. 온 길에 이사님도 뵙고 집으로 가요. 이야기만 잘 되면 부모님께 좋은 소식 더 가져갈 수 있잖아. 라고 하시는 겁니다. 안 그래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던 제게 너무나 달콤한 제안이었죠. 그래서 조용히 남자분을 따라갔습니다. 차가 멈춰선 곳은 차에서 말씀하신 회사더라고요. 남자분을 따라 회사 안으로 들어가 상임 이사라는 분이라며 인사를 시켜주셔서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석훈이라고 합니다. 라고요. 그러자 어서 오세요. 반가워요. 생각보다 인물이 더 좋네. 부대에서도 성실하다고 소문이 났다고 하시던데요. 라며 웃으시며 반가워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답을 했더니 겸손까지 하네. 좋아요. 이렇게 만나자고 한 건 우리가 의인상처럼 지역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들에게 기업적인 면에서 기여하고 싶어서 인재 등용을 하려고 모신 거예요. 인성과 성실함을 갖춘 의인들을 채용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거지. 라며 제게 의사를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도 아닌데다가 지역 도립대학은 나와야 취업이 가능한 회사에 취직을 시켜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좋습니다. 앞으로 잘해봅시다. 하시더니 악수를 해주시더라고요. 집으로 가는 내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남자분은 내가 도움이 됐나 모르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더 돕고 싶은데 괜찮을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요? 지금도 너무 넘치는데요. 하고 답하니 아버님이 차현준 씨죠?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내가 그래도 이 지역 상인회 회장인데 그 정도도 모르면 되나? 아버님이 이번에 본격적으로 일 시작하셨던데 그동안에는 좀 고전을 하셨는데 이제는 잘 될 거예요. 거래처에 내가 잘 부탁해놨어. 거래 잘해주실 거예요.
차병장 신상에 대해 더 빨리 알았으면 더 일찍 도와드리는 건데 이제야 알아서 내가 신세지고는 못 살거든 이라며 웃으시더니 손인사를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갑자기 뭔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 기분이라 꿈을 꾸는 건가 싶어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을 보고 제 뺨을 꼬집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녁식부터의 일들을 말씀드렸더니 두 분 다 제 손을 잡으시더니 너무 잘 됐다. 너무 많이 받아서 황송한데 우리 아들이 기특한 일한 게 여러 가지 복으로 돼서 돌아오니 좋네. 그렇다고 자만하면 안 되고 진짜 열심히 하자. 아빠도 최선을 다해볼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일하면서 관련 학과 공부를 하기 위해 방통대 입학을 해 졸업을 했고 사이버대학도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그 분야에서 잘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뒤늦은 만큼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아버지 일은 상인회 회장님 말씀대로 시작이 좋았습니다. 아버지도 전 사업에서 실패하신 부분을 보완하시며 일을 하셔서인지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큰 실수 없이 잘 키워나가고 계십니다. 어머니는 하시던 식당 일을 그만두시고 아버지 일을 같이 하시고 계신데 매일 아버지 잔소리에 귀가 먹먹하다 하시면서도 혹시나 실수하실까 꼼꼼히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 덕에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리 이사가 되었고요. 아직 젊은 나이라 제가 특혜를 입었다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짜 저는 어디 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벌써 회사에 입사한 지 18년이 되어 가니 이제는 이 분야의 전문가 정도는 된다고 자신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소매치기로 잡혔던 친구는 형을 살고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고는 놀라더니 뭐하러 왔어? 인생 망한 놈 구경 왔냐? 라고 하기에 너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새 출발 안 할 거야? 너 그런 놈 아니잖아. 다시 시작하자. 라고 했더니 울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나라고 그러고 살고 싶겠냐? 돈은 필요한데 방법이 없잖아. 라면서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돈을 친척들이 다 가져가고 남은 게 없어 굶기도 하고 얻어먹기도 하다가 소매치기 무리와 어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자기도 벗어나고 싶다고 하기에 그럼 먼저 해야 할 게 있지. 그때 그 할머니께 가서 사과해. 그럼 내가 일자리 알아봐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번에 알겠다 하더군요. 그래서 같이 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젊은 사람이 어쩌려고 그랬어? 다시는 그러지 마. 라며 용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버지께 자리 하나를 부탁드려 친구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친구는 약속대로 열심히 일을 배웠고 지금은 어엿한 지부장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친구를 보시면서 어디서 저런 알짜배기를 데려왔어? 내가 우리 아들 큰 회사에 뺏기고 속상했는데 아주 훌륭한 사람을 소개했어. 라며 웃으십니다. 친구는 저를 볼 때마다 아이고 우리 은희님 모셨으니까 라며 장난을 치는데 그 친구와 다시 웃으며 마주볼 수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각자 가정도 꾸리고 아이들도 나이가 비슷해 자주 만나 주말에 캠핑도 하면서 교류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어 결혼은 못할 것 같다던 녀석이 저보다 식을 먼저 올렸다니까요. 재수 씨가 다 알고서도 다 이해한다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며 받아줬다네요. 사내 커플이었는데 성실히 일 잘하는 걸 몇 년간 지켜보다가 재수 씨가 먼저 사귀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재수 씨 받들어 모시고 살라고 매번 하지만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내는 친구와 저를 보면 끼리끼리라며 일밖에 모르는 사람들끼리 친구라며 놀라지만 그래도 매번 감사하다고 해주고요. 제가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남자 구제해줘서 고맙다고 해야 하는데 번번이 늦습니다. 너무 잘된 남자 이야기라 좀 배가 아프신가요? 그러실 것 없습니다. 여러분도 선량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사신다면 제가 받은 이런 호의나 복보다
더 많은 복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모르다가 얼마 전 승진을 하고 나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 소매치기를 모른 척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고등학교 졸업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방통대와 사이버 대학에서라도 공부를 안 했다면 지금의 내 위치는 어떻게 됐을까? 개인적인 발전을 위해 회사 일을 좀 느슨히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들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나니 결론은 하나더라고요.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게 최고다. 좀 꼰대 같나요? 그래도 그게 제 인생에서는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힘드신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힘내시면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분명 큰 발전과 성공이 따를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잘난 척한 것 같아 제 손발이 다 오글거리지만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더 머리 좋고 더 성실하신 분들은 다른 답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말이죠. 인생은 빨리 가는 것보다 잘 가는 과정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더 행복해질 거예요. 제가 겪었던 그 힘든 시간들을 저희 아이들에게 겪지 않게 해주고 싶거든요. 대신 성실하고 선량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 이런 마음이 닿았기를 바라며 이만 글 줄이겠습니다.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